자, 그러면 무국적자를 어떻게 처우하고 또 무국적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국제적 노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무국적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2차 대전 때 그때 이제 무국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등장을 했죠. 나치 독일이 이 무국적자를 학살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을 보았고, 그래서 무국적에 대한 대처는 사실 2차 대전 후에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30년 그 헤이그 국적법 협약이 국적법 저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협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적법의 그 컨플릭트 중에서 한 유형이 그 무국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헤이그 국적법 협약이 무국적을 다루는 몇 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국적 이탈을 허용을 한다고 그럴 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국적 이탈을 허용해야 된다라든가, 또 이제 당시에는 그 여성이 다른 나라 국민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그러한 법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타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선 국적을 상실하게 될 때 그 타국의 국적을 그 여성이 취득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국적을 상실시켜야 된다라든가, 또 이제 아동이 국내에서 태어났을 때 뭐 부모를 모른다든가 또는 부모가 국적이 없다든가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출생지주의를 적용해 가지고서 국적을 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을 두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철저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이그 국적법 협약은 아니지만 거기에 부속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a Certain Case of Statelessness라는 그 의정서에서는 부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계 혈통에 의해서 국적을 주라. 그러니까는 부계 혈통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모계 혈통을 보완적으로 규정을 해서 무국적을 좀 조금 줄이자는 정도 취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54년에 무국적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제정이 되는데,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난민협약에 부속된 의정서로 무국적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별도의 조약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래서 난민협약이 1951년에 체결이 된 것에 비해서 3년 늦게 이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무국적을 정의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상의 무국적을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난민협약과 매우 유사한 처우들을 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권리와 차별금지, 자유권과 차별금지,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초등교육, 공업소유권, 문학적, 과학적 작품에 대한 권리, 배급을 받을 권리, 공적 구제 및 원조 조세 부담, 근로환경에 관한 권리와 사회보장에서 이런 영역에서는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라. 그 다음에 재산권과 취업, 자영업, 자유업, 주택, 초등교육 이외의 교육에서는 호의적 외국인 대우를 해줘라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재산의 반출 권리, 혼인 등 가족법상의 권리는 주소지법에 의해서 하도록, 왜냐하면은 국적이 없으니까는 그 본국법, 그 사람의 국적국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귀화의 편의, 가급적 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문서 발급 편의, 그 다음에 신원증명서와 여행증명서 발급 및 귀환의 보장,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올 수 있게 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상호주의를 면제해라. 국적국이 없으니까 국적국이 이 자국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주의 당연히 면제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송환 금지는 이제 그 난민협약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강제송환 금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난민협약과는 난민협약의 그 난민 처우하고 매우 유사한데, 일부 규정에서 난민협약이 조금 더 강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난민협약에 없는 그러한 그 보호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1년에는 이제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이 협약에서는 출생과 더불어 발생하는 무국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리 국적을 가지지 못하는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국적을 부여할 때 그냥 바로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한 내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에 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국내에서 거주했을 경우에만 그 사후적으로 국적이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출생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무국적에 대해서 뭔가 방지하도록 노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국적을 초래하는 국적 상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하는 국적 박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을 초래하는 국적 상실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는 국적 포기 또 국적 이탈의 경우에 무국적을 초래하는 그런 국적 이탈은 허용하지 말아라라고 규정을 하고, 또 국적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경우 그것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그 몇 가지 그 가능한 사유를 두고 있어요. 국적 유지의 의사표시 없이 7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그 다음에 해외 출생자가 법률이 정한 귀국 또는 등록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시킨다든가 어떤 국적 상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허위 진술이나 사기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그 국적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국적이 발생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이미 그 나라 국내법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유에는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적 상실 금지 이것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그걸 유보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적 국적 상실이 용인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 의무에 위배되어 타국에 영무를 제공했다든가, 타국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든가, 중대한 국익 훼손의 행위가 있다든가, 타국의 충성을 선서 또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든가, 또 제약국에 대한 명백한 충성을 거부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무국적 감소 협약이 사실은 무국적에 상당히 많은 무국적을 사실 용인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협약에 많은 나라들이 아직 가입을 안 한 상태인데, 그 가입을 안 한 나라들의 그 논리를 보면은 이 협약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무국적 방지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당화 그 어떤 논리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그 Final Act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Future Statelessness라는 것이, 거기에 이 Final Act 속에 이제 여러 그 결의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실효적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법률상의 무국적자로 취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997년 유럽 국적협약, 지금 현재 가장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그럴까요? 어떤 가장 자국의 국적법을 평가할 때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유럽 국적협약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외국 국적의 자발적 취득, 외국군의 자발적 복무, 중대한 국익침해 행위, 해외 상주 및 진정한 유대의 결여, 아동의 국적 취득 요건 불이행, 입양으로 인한 양부모의 국적 취득, 그것을 이유로 한 국적 상실을 허용은 하되, 그 외의 국적 상실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유에 의한 국적 상실은 허용하되 무국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의해 취득한 국적은 강제적 상실, 그러니까 무국적을 야기하더라도 강제적 상실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국가 승계로 인해서 무국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는 국가 승계로 인한 무국적 방지를 위한 많은 그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이거는 이제 유럽보다는 유엔 총회 결의로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 유럽에서는 1996년에 Declaration on the Consequences of State Succession for the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이거는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 위원회에 의해서 채택한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1999년에는 Recommendation on the Avoidance of Statelessness in Relation to State Succession. 이거는 유럽 평의회의 강요위원회에서 채택된 권고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Convention on the Avoidance of Statelessness in Relation to State Succession. 그러니까는 이 국가 승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발생하는 무국적을 회피하기 위한 협약이죠. 이것이 2006년에 체결이 돼서 2009년에 발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국가 승계와 관련한 무국적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되는 그런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엔 난민기구가 그 무국적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선봉에 서 있는 그 조직이에요. 이 유엔 난민기구는 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많은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 1995년에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그리고 2006년에 Conclusion on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이게 가장 중요한 집행위원회의 결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lobal Action Plan to End Statelessness,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2014년에서 2024년까지 해가지고서 10년 동안 이 무국적을 종결시키자라는 그런 어떤 액션 플랜을 세워가지고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I belong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무국적, 난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속에 유엔 난민기구가 매년 발행하는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속에 무국적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국적에 대한 대한민국의 접근은 어떠한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이에요. 1954년 협정에. 그렇지만 그 협정을 반영하는 국내법은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국적 감소 협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국적 감소 협약하고 좀 이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은 출생 시 무국적 발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무국적 감소 협약에서는 어느 나라 국적도 가지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국적을 부여하라. 물론 국적을 출생 당시에 부여하지 않고 좀 더 있다가 부여하더라도 부여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만 출생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국적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가 분명하고 또 국적이 있어도 외국에서 출생한, 그리고 혼외자의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무국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출생지주의로는 무국적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 취득 취소로 인한 무국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무국적은 유럽 국적 협약이나 무국적 감소 협약에서도 다 용인하는 무국적이죠. 어쨌든 대한민국도 이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무국적들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국적을 판정하고 선언하고 그다음 무국적자를 처우하고 하는 그러한 기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제 국적 판정 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 국적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럴 때 국적 판정에 회부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사할린 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선 사할린 한인을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제도로서 국적 판정이 활용되고 있고 또 북한 이탈 주민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의 국적이 진짜 무엇인가라는 것을 판정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국적 판정 제도를 활용하고는 있지만은 무국적을 판정하고 선언하고 처우하는 그러한 기구와 절차는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난민 인정을 위한 그런 기구들은 각국이 잘 갖추고 있어도 사실 무국적을 판정하는 그런 기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유엔 그 난민기구에서도 무국적 판정기구, 무국적자 처우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이제 뭐 대한민국은 뭐 상당히 미비한데 그런 미비한 나라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그 오늘 강의를 대략 그 말씀을 드렸고 이걸 좀 정리해서 그러면 국적이 잃는 것과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